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진앙지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건물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담과 외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심지어 특정 구조의 주택은 기울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건축 구조와 내진 설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진 대피소 안내 표지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에 자치구와 함께 표지판 설치를 끝내려고 했지만 약간 늦어졌다면서 내달 안에 설치를 모두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대피소 확충보다는 내실 다지기를 하겠다면서 서울 안전누리 앱 그리고 각 기관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나라 내진 설계 의무 건물은 1988년부터 계속 확대 적용되다가 지난해 경주 규모 5.8 강진 이후에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되는 것일 뿐 대부분 이미 지어진 건축물, 특히 지진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 등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진에 대비한 건물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포항 지진 때 네. 사진이라든지 보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건물 벽이 다수 갈라지고요. 기둥이 내려앉기도 하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멀쩡하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나라 내진 설계 건축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988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때부터 이제 그 설계 기준이 생겨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가 일단 안 나죠. 아하. 건축 설계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건축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계산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공공건축물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모든 건물의 2층 이상의 모든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 그 경주 이후에. 지난해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 이후에 그래서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이 이번 달 1일부터인가요? 다음 달 1일부터인가요? 그 주택에 한해서는 다 이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2층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2층 네. 이상. 네. 그럼 내진 설계는 사실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네, 저희가 보통 이런 건축이라는 것과 지난 100년간의 통계를 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건축 법이 생겨나고 이게 허가라는 시스템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땅이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 계산 같은 걸 할 때요, 한 1.3배 정도의 안전성을 좀 두고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보다는 지진이라는 이걸 염려를 해서 좀 보강을 해서 설계를 하기는 합니다. 네. 네, 아파트라든지 주택은 다 이제 적용이 되지만 공공시설 같은 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몇 층 이상 그리고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조건에 부합하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그러니까 잘 못 들었어요. 예. 뭐 주택은 이제 2층 네. 이상이면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다른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들은 뭐 몇 층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의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긴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한 3, 40년 되어 있는 조적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그래도 좀 견디기가 쉬운데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옛날 건물 주택들을 보시면 벽돌을 쌓아서 그냥 벽으로 구조체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하. 그런 건물들이 사실은 지진에 제일 취약합니다. 이게 보통 건물을 짓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고들 건축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나요? 사실 그냥 그 건물이 한번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조가 약해지지는 않고요. 예. 그 상태로 그대로 괜찮은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었던 것 뿐이죠. 예. 점점 지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쯤에서는 한번 중요한 건물들은 좀 검토를 해서 그 구조 보강이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좀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노후된 건물들은 신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에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무래도 얼마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진에 더 강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내진 설계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수백 세대, 수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상 규모 한 몇 정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어야 하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책을 뒤져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뭐 진앙에서 가까운 내진 건물 중에서 내진 설계를 한 건물들은 잘 버텨냈는데 이번에 유명해진 것이 또 필로티 형식 아니겠습니까? 뭐 명칭이 어렵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아니겠습니까? 그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건물이라는 것은 기둥으로 해서 1층 부분을 그냥 띄운 건물이요, 비워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주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그러니까, 2층에 그 위에 사는 분들이 사는 그 주차를 자기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근데 워낙에 우리가 조그마한 필지, 100평 이하의 필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계식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경사로 램프를 해서 내려가게 하기에도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1층에 보통 필로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결합니다. 예. 필로티 형식의 건물이 한 2010년대 들어서 갑자기 또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올리는 시간, 그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길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독 필로티 형식 건물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많은 편이죠. 필로티 구조 주택이 왜 이렇게 많이 지어졌다고 혹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주차법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법. 주차 공간이,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자기 땅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주차장에서 해결을 하면은 내 땅에다가 굳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1층 같은 경우에는 상업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안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죠. 근데 사실은 그런 법들이 주차법들이 해결이 안 돼 있어서 1층에다 주차장을 다 넣다 보니까 거리의 환경들도 사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주차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도 조금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좀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번에 포항 지진을 통해서 필로티 형식 주택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니냐, 지진동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네. 실제로 이렇게 기우뚱한 곳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철근이 바깥으로 드러난 곳도 있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하중과 진동을 견디도록 계산을 해서 지어진 거 아닌가요? 뭐 내진 설계 안 돼 있으면 네. 소용이 없나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내진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지으면은 예. 뭐 필로티 자체가 내진 설계가 안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도 철근 배근만 잘 하면 필로티를 지어도 충분히 내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내진 설계가 안 된 구조라고 한다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둥이 좌우로 흔들릴 때 옆에 벽이 있으면 그게 좀 지탱을 해줬을 텐데. 그러게요. 그게 아무래도 그 옆에 아무런 지탱해주는 벽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취약한 건 사실이죠. 그럼 이미 좀 망가져버린 필로티 형식의 건물을 보완해서 다시 복구할 수는 있을까요? 보니까 뭐 거의 뭐 복구 불가능이라는 건물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기둥이 주저앉거나 그런 경우에는 복구하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그 콘크리트 피복만 좀 떨어져 나간 상태다. 예. 그러면은 거기를 뭐 철판이라든지 아니면은 탄소 섬유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보강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구조 보강은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진 설계라는 것이 네. 건물이 너무 단단하면은 오히려 지진에 취약한가요? 약간 흔들리도록 좀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그게 지진을 견디는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예. 단단할 필요도 있고요. 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너무 단단하게만 지어지면은 위로 갈수록 그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깨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고층 건물 경우에는 오히려 기초 부분이 이렇게 더 유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 이런 필로티 형식의 건물을 이제 지진에 대비해서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강을 해야 되느냐잖아요. 어떤 네.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예. 현재 기술로서는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구조를 뭐 뜯어보지 않고선도 다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이 생겨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한 번씩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내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의 강도를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은 지금이라도 보강 공사는 가능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보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강 공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네. 보강 공사가 가능한 정도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물의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포항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의 경우는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없어서 조사하면서 전문가들이 아니 이렇게 지었나 하고서 놀라기도 했다는 전언이 있는데 이런 네, 건물의 경우 보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안 되죠.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죠. 그것도 케이스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강이 가능한 정도가 있고 완전히 부실 시공된 경우라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좀 어렵겠고요. 만약에 보강하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축하는 게 차라리 더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부 건물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의 88.4%가 아까 얘기를 나눈 필로티 구조고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의 한 20.5%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 자료가 있는데 네. 수도권에서도 뭐 원룸촌이라든지 빌라촌, 다세대 주택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뭐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뭐 의견도 분분하고 조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배관 시설이라든지 가스관들이 파손되면서 뭐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스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지진이 나는 거가 2차적인 피해가 사실은 더 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한동대학교 케이스에도 보시면은 원래 그 벽돌 조적으로 쌓은 것들이 그 모르타르라고 하죠. 그 벽돌하고 벽돌 사이 시멘트에다가 철사 같은 거가 끼워져 있어서 이게 바깥으로 안 떨어져야 되는데 그
그게 이제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흔들림에 따라서 그게 그 판 전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하. 그럴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가죠. 벽돌 한 장만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유리창이 깨지면은 뭐 지금처럼 안전 유리가 아닌 뭐 오래전 그런 판상 유리 같은 것들은 깨지면 거의 칼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이 2차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 이런 네.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 손을 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네. 전부 다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돌아다니면서 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지진 대비 뭐 방법은 있을까요? 일단은 지진이 났을 때 예. 어디로 피신하는 게 제일 좋은가, 그 장소부터 물색해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건물에 뭐 벽돌 같은 네. 것을 손본다든지 지붕에 있는 기와를 손보기보다는 네. 일단 대피할 곳부터 알아봐라. 네, 대피할 곳은 보통 뭐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는 곳 쪽이 좀 더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 코어라면은 네, 보통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뭐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예. 뭐랄까 벽체가 구조를 받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건물에 이렇게 척추같이. 그런 공간들이 가장 구조적으로 단단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 뭐가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높이 쌓아놓은 물건이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4, 5층짜리 소규모 뭐 빌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외벽에 보면은 벽돌로 이렇게 네. 쌓아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이 아무래도 더 구조적으로 탄탄합니다. 보통 필로티 공간인 건물을 보더라도 예. 계단실 부분은 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게 더 뒤틀린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력벽을 거기다 넣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기둥 쪽보다는 더 안전하죠. 계단 부분은 건축을 할 때 좀 더 튼튼하게 짓는 부분인가요? 네, 그쪽에 그 계단 부분을 콘크리트로 또 뭐 철근이나 이런 걸 해서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진이 나는 거는 수평 이동을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거가 큰 힘을 받아서 이게 건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옆으로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려면은 아무래도 이게 뭐 막대기로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으로 세워져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벽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적식 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벽들끼리 서로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한쪽에서 방향을 이렇게 오면은 90도로 서 있는 벽들이 너무 옆으로 쓰러질 경우가 많은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벽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철근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콘크리트 벽체들은 왼쪽에서 밀 때는 그래서 동서방향으로 힘이 들어오면 남북방향으로 서 있는 벽들이 좀 지탱이 어렵지. 동서방향의 섭들이 지지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계단실 부분들이 보통 그런 벽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탱이 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점검해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고쳐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대략적인 부분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광고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하재병 안전기획과 안전관리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라는 서비스인데요. 요즘에 안전과 관련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안전은 2번, 3번, 100번, 1000번 강조가 돼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경기 안전 대동여 지도 서비스는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기반의 재난 대비 대응 안전 서비스입니다. 예. 예,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내 주변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 기능과 출동 소방차 및 구급차의 도착 예정 시간 및 이동 경로 알림 등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인데요. 네네. 이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주요 계기는 뭐였습니까? 작년에 그 9월 10일 경주 지진 발생 시에 지진 경보 발령이 늦어서 경주 시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재난상 피해를 입었거나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 및 크고 작은 사고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번 토항 지진 발생 시에도 앱을 설치한 분들께서는 크고 작은 지진 발생을 알람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 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될 텐데요. 네. 기본적인 재난 사고 알림 서비스 외에 다른 주요 서비스는 뭐가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서비스는 저희가 그 미아 찾기, 치매 내용 찾기 기능을 제공해서 실종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발하였으며, 예.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지역의 실시간 일사리 정보도 안내하고 있고요. 또한 공사나 집회 등 생활 불편 정보 등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앱 한 가지만 설치하면은 재난 사고 알림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정보까지 또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기능이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차별화된 119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예, 저희 앱은 그 119 신고할 때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하고 영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신고자에게 출동 소방차, 구급차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지도상에 표시하고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서 신고자는 불안함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요. 아하. 또한 출동차 도착 시간에 맞춰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 소방차, 구급차를 위급한 상황에 불러놓고 어디쯤 오나, 왜냐면 1분 1초가 정말 다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쯤 오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좀 불안한 마음을 좀 낮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이 좋습니다 하고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저희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 앱은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재난 대비 대응 서비스입니다. 동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저희 앱을 다운받으신 후 설치하는 순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최신 재난 안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도민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 앱을 설치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병 경기도 안전기획과 안전관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케이트 나쉬의 마우스워시 듣고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중 기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에 대한 관리권이 이제 12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면서 일반 도로화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고속도로가 아닌 구간이 전체 고속도로의 절반 정도나 되는데 통행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일반화되는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전체 23.9km 구간 중 절반 정도인 10.45km입니다. 정부가 도로 관리를 위해 쓰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서울의 입장료로 인식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총 수익은 1968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6,580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투입한 건설 투자비 2,760억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 수준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의 일반화 공사 시 시민이 겪게 될 교통 불편 등 사회적 비용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미 건설 투자비를 회수했고 돈을 써서 관리해야 할 구간도 줄어든 데다 일반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우려되는 만큼 이번 관리권 이관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마땅히 폐지됐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예. 인천시도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국토부에 통행료 폐지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에도 포함되기도 하는 등 굉장한 이슈였는데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 수익을 받은 경인고속도로가 극심한 경인 교통 전체로 이른바 저속도로가 돼 고속도로 기능을 잃어버린 만큼 도로를 일반화하고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선 이 문제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통합치산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현행 통합치산제가 지역 균형 발전과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통행료를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통행료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인천 IC에서 신월 IC 간 민자 지하도로 건설이 2025년 마무리되면 지금의 2배 수준인 수용차 기준 1,700원의 통행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추진 중인 서울 개물포 터널 인자 구간의 경우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됩니다. 이들 도로의 상부 구간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일반 도로가 연결되지만 일정 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유료 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서둘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인천 종합터미널 안에 있는 백화점 소유권을 두고서 롯데 그리고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인 법정 다툼이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 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 1997년부터 종합터미널 건물에서 백화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인천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이곳을 롯데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세계가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매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은 5년이나 진행됐는데 이번 판결로 인천 종합터미널 소유권을 둘러싼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끝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롯데는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와 인접한 9월 농산물 시장 부지를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와 아파트 단지 등이 모인 롯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건물과 부지에 추진 중인 2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추가로 짓는 부분은 앞서 건축 허가 전 거쳐야 할 교통 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은 상황이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롯데가 인천 종합터미널을 매입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의 인천 부천 지역 3개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롯데는 이 결정에 따라 최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 백화점을 어떤 업체가 사들이게 될지도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천광역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시셸의 If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